왜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민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기적이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이자 동시에 가장 큰 행복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데요.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900페이지짜리 벽돌책이 그런 인성의 본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주는 책 중 하나입니다. 총 18개의 인간 본성에 대한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갈 길이 머니 곧장 출발해 보겠습니다. 법칙 1. 비이성의 법칙. 인간은 자기가 감정적으로 사고 판단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감정적으로 생각 판단하면서도 자신은 이성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두려움, 불안함, 시기 질투, 흥분, 행복 등 다양한 감정으로 인해서 지금의 행동 선택을 했는데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럴싸한 논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 패턴엔 다음에 6가지가 있다. 1. 확증 편향. 소위 믿는 대로 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증거에만 주목하는 심리현상. 2. 확신 편향. 누군가 이야기하는 어조, 몸동작, 비유 등이 전체 인터뷰나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3. 겉모습 편향.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믿는 경향. 4. 집단 편향. 본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타인과 의견이 일치되는 현상. 일종의 동조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저 주변 지인들과 비슷하게 생각하려는 것이다. 5. 탓하기 편향. 자기 실수를 계속 성찰하면 기분이 불편해져서 순간 빠르게 상황, 타인 등 탓할 거리를 찾아낸다. 6. 우월성 편향. 나와 타인을 구별하며 내 자신이 타인보다 더 이상적이고 윤리적이라 믿는 현상. 이렇듯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늘 옳게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감정에 휘둘린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사고의 중심에 두는데 자기도 모르고 있다. 감정 조절을 못해 각종 실수를 하면서 감정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다며 화를 낸다. 싸우다 보면 논리가 아니라 어느새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인간의 비이성적임의 원인이 되는 맥락적 요인들이 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급작스러운 손실이나 이득,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특정한 인간, 그룹, 모임, 조직, 이런 것들로 인해 더욱 비이성적임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성적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세상이 더 정확히 보인다. 그리고 감정이 앞설 땐 잠깐의 시간을 가져라. 5분만 참아도 대부분의 일은 별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바꾸려 들지 말라. 이건 승자가 없는 게임이다. 여기에서 억지가 생기고 비이성적이 되기 좋다. 상대를 포기하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싸울 일이 적어지며 자연스럽게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좋다. 법칙 2. 나르시시즘의 법칙. 인간은 누구나 관심을 바라는 나르시스트이다. 태어나서 부모의 관심을 받아야 우린 생존할 수 있었다. 배고프거나 불편하면 울어서 그들의 관심을 받는 것부터가 삶의 시작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자연스럽게 인간 사이에서 어울리며 관심을 갈구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관심을 받으려는 기질을 한국에서는 소위 관종이라 하니 이해하기 쉽게 나르시스트의 3단계를 관종 3단계로 표현해보겠다. 관종엔 3단계가 있다. 심한 관종. 독선적이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화를 잘 내고 심지어 안갚음도 하려 한다. 공격성은 대부분 자기의 연약함, 불안함을 숨기려 하는 행위이다. 상황이나 대화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루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다시 자기 중심적인 상황으로 만들어내려 한다. 주로 자신감이 넘치는 듯 행동하지만 불안하고 텅 빈 자신을 숨기기 위함이다. 관심을 받아야만 생존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짓말, 자극성 소재, 가스라이팅을 통해서라도 관심을 끌어내려 한다. 당연히 대인관계가 자꾸 끊기며 극소수를 제외하곤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힘들어한다. 기능적 관종. 대부분은 여기에 포함된다. 필요할 때 관심을 갈구하지만 남들의 대화에 귀 기울일 줄도 알며 적절히 자기만의 삶을 살아갈 줄도 안다. 공감적 관종. 가장 좋은 형태의 관종이라 볼 수 있다. 관심의 방향이 자기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향해 밖으로 향한다.
남들에게 관심을 많이 주다 보니 남들도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주는 경우다. 남들의 관점, 입장을 이해하려 한다. 남들을 많이 아끼는 사람은 당연히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관심을 받는 법을 오해하여 자극적인 소재로만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려 한다면 당연히 삶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관심은 누구나 필요로 하지만 방식에 따라 사람이 갈린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공감적 관종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그렇게 공감을 하는 것엔 4가지 기술이 있다. 공감의 4가지 기술. 하나, 공감적인 태도. 누군가를 만나서는 단번에 그를 알겠다 단언하지 말라. 늘 우린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른 심리를 만나며 사는 것이다. 먼저 다르다고 생각해야 공감의 원천이 시작된다. 새로운 우주를 하나 만난다고 생각해야 공감력이 늘 것이다. 둘, 감정적인 공감. 남들의 생각은 읽기 어렵지만 감정과 분위기는 읽을만하다. 표정, 바디랭귀지 등을 통해 감정을 읽으며 공감해보라. 셋, 분석적 공감.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공감도 할 수 없다. 그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그를 알아가 보라. 소통을 닫아버리면 공감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넷, 공감의 기술. 남들로부터 당신이 잘 공감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아보라. 내 생각엔 이러이러한데 맞나요? 정도로 물어보는 것도 좋다. 사실 물어보는 것만큼 정확한 것은 없을 테니 말이다. 재능이나 따뜻한 관계를 통한 공감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거짓말, 허세, 범죄 등을 통해서라도 관심을 사려 한다.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필요한 관심을 좋은 방식으로 받으며 살면 많은 것이 편한 삶이 되고 억지로 혹은 부당한 방식으로 관심을 받으며 살면 꼬이고 불편한 삶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남들이 관심을 어떻게 받고 싶어 하는지 점검해보라. 위험한 방식으로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멀어지라. 관심을 바라면서 바라지 않는 척 할 필요도 없고 자기도 관종이면서 남의 관종성을 비난할 필요도 없지만 선하고 좋은 방식으로 관심을 끌 수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고 자극적이거나 이기심이 앞서 관종이 된다면 모두가 피해야 할 위험한 인간이 된다. 말 많은 자기중심적 나르시스트들은 결국 사고를 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이 본 상황이다. 법칙 3. 역할놀이의 법칙. 인간은 가면을 쓰는 게 정상이다. 되도록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고 좋고 싫음을 드러내는 걸 피하려 한다. 당연하다. 이걸 우린 사회성이라 부르니까. 그러니 누군가 가면을 썼다고 가식적이라 욕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물론 얼굴에 대고 한 말이 모두 진심이라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보다 무심결에 나오는 바디랭귀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바디랭귀지는 마스크의 빈 틈새 같은 것이다. 감정과 본심이 새어나오며 슬쩍 살펴볼 수 있는 창구이다. 바디랭귀지는 다양하지만 일단 3가지를 소개한다. 하나, 선호, 비선호의 바디랭귀지. 몸이 열리고 닫힌 정도로 본다. 몸을 웅크리거나 팔짱을 끼고 있거나 팔다리를 잠그는 모습을 보인다면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 상태의 가능성이 높고 몸을 펴고 팔다리가 열려 있다면 편하거나 긍정적인 감정 상태의 가능성이 높다. 둘, 집의 종속의 바디랭귀지. 눈동자나 동작의 크기 등으로 본다. 아이 컨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지배적인 위치, 그렇지 못하고 눈을 자꾸 피한다면 종속적인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몸을 부풀린 자세라면 지배, 몸을 작게 만드는 형상이라면 종속의 위치일 가능성이 있다. 셋, 거짓, 기만의 바디랭귀지. 얼굴이나 입 등을 가리는 행위나 눈동자 위치 등으로 파악 가능하다. 보통 입을 막거나 얼굴 쪽으로 자꾸 손이 가는 행위는 거짓말을 할 때 혹은 심리가 불편할 때 하는 행동이다. 얼굴을 가리며 방어하는 행위의 일종인 것이다. 바디랭귀지는 사실 전체를 말하기엔 너무 방대한 분량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바디랭귀지는 남의 것을 읽는 것뿐 아니라 내 것을 구사할 수도 있다. 진짜 외국어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런 비언어적 소통은 언어적 소통보다 강력하다. 무의식 선에서 숨길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걸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첫 인상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인상을 관리하기 위해선 바디랭귀지를 읽는 것보다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더 신경 써야 하며 반가움, 감사함 등을 바디랭귀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더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어떤 가면을 쓰고 사회를 살아가느냐는 선택이지만 약간의 미스테리가 필요하다. 너무 속이 보이거나 뻔하거나 비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적당히 미스테리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당신의 부재가 의미가 있어야 한다. 당신이 없을 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거나 당신이 없어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좋다. 법칙 4. 강박 행동의 법칙. 사람마다 어린 시절을 어떻게 자랐느냐는 삶의 맥락에 따라 성격이 형성되고 강박 행동을 가지기도 한다. 친구나 각종 파트너를 구할 때에도 성격은 지성, 외모, 명성 등보다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하며 성격 판단의 기준이 어떤 강박적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성격은 운명이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남의 성격을 파악하는 건 여러모로 중요하다. 나와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좋은 사람, 위험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영혼이나 신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다. 성격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특정 부분을 줄이거나 부정적 패턴을 줄일 수는 있다. 자신의 성격도 잘 알아야 내게 잘 맞는 성격의 주변인도 고를 수 있다. 워낙에 바뀌기 힘든 것이 성격이라 이미 주어진 성격을 잘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 한 사람의 성격을 보기 좋다. 대표적으로 강한 성격은 역경을 잘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는다. 약한 성격은 어려운 것에 쉽게 압도되고 그 감정을 남에게 전가하면서도 남에게 물어보며 배우려 하지 않는다. 남에게 부탁하거나 배우는 것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한 성격의 사람은 보통 끈기가 있고 역경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지 소리나 지르는 사람이 아니다. 폭력성은 되려 내면의 유약함이 드러날까 소리를 지르고 보는 방어기제에 가깝다. 물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독성의 성격들에 대해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피할 수 있고 내가 독성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으면 자제하며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강박의 유형을 살펴보며 독성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보라. 강박의 유형 8가지. 하나, 비현실적 완벽주의자. 매우 열심히 하는 사람 같지만 남에게 위임을 못하고 일일이 자기 손을 타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자기 손으로 컨트롤해야 안심해서 결국 당장은 일을 많이 해내는 것 같아도 한계가 있다. 크게 뻗어나가지 못하거나 문제도 발생한다. 둘, 끈질긴 반항아.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기득권을 미워하는 성격이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행동이 유치할 적이 많다. 그냥 단독적이 되는 것이다. 셋,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민하고 생각이 많으며 그 생각의 방향성이 다 자기에게로만 향한다. 뭐든 나 들으라고 일부러 하는 소리인가? 처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격지심이 있는 성격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쉽게 만드는 성격이다. 넷, 기구한 사람. 자기 주변을 늘 문제와 기구한 사연으로 둘러쌌는다. 관심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피해자가 되는 법을 알고 징징대며 관심을 받으려는 성격이다. 다섯, 말만 하는 사람. 말로는 대단한 걸 하겠다고 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성격으로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시간도 낭비되어 날아갈 것이다. 여섯, 야한 농담을 하는 사람. 본인의 과거에 어두운 면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본다. 이런 성격은 언젠가 이성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쉽다. 남초 그룹의 여성 혹은 여초 그룹의 남성이라면 더욱 위험한 성격이 될 것이다. 7. 곱게만 자란 사람. 어릴 때부터 과보호, 과관심을 받고 자란 사람들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아이처럼 굴고 짜증을 내는 성격. 8. 훈계하는 사람. 남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경우. 예를 들어 호모섹슈얼을 욕하면서 속으로는 비밀리에 그것을 원하고 있는 호모포비아가 있다. 법칙 5. 선망의 법칙. 보통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하다. 이미 가진 것에는 욕망을 가지기 쉽지 않은 것이 인간이다. 이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과도 유사하다. 사람들이 당신을 원하게 하려면 쉽게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스타는 하늘의 별로 닿을 수 없기에 더 반짝인다는 말이 있다. 고로 지나친 솔직함이나 투명성을 자랑하지 말라. 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이고 미스테리가 아니라는 것이니까. 미스테리가 아니라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판타지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궁금해하고 상상해볼 공간이 필요하다. 욕망을 자극하는 3가지 방법. 하나, 빠져야 할 때를 알아라. 약간 차가운 사람이 되어라.
찌질한 사람이 되지 말고 당신의 가치관, 선호도를 너무 드러내고 살지 말라. 미스테리가 되어야 한다. 둘, 라이벌이 형성되어야 한다. 누군가 한 명만 당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당신을 차지하려고 할 때 선망의 강도가 강해진다. 내게 협상하러 온 사람도 라이벌이 있다면 그에게 뺏길까 두려워 내게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셋, 관음증. 인간은 타인의 개인적 삶에 관음증을 가지고 있다. 남의 프라이빗한 삶을 훔쳐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자면 약간의 개인적 비밀을 푸는 것으로 선망의 강도가 강해진다. 미스테리가 없어질 만큼 자질구레한 모든 것을 다 알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은 새롭고 특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전면에 보여주라. 부유함이건 젊음이건 외모이건 말이다. 소유가 아닌 욕망이 사람들을 행동하게 한다. 인간 본성의 법칙 중 선망의 법칙을 살펴보았다. 인간은 선망의 대상을 누구나 가지고 그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라. 그저 남들이 원한다고 우르르 따르지 말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따르라. 인간 본성상 선망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삶은 짧으니까 의미 있는 선망의 대상을 추구해보라. 법칙 6. 근시안의 법칙. 인간은 욕망에 있어 상당히 근시안적이다. 가까운 곳만 보이는 것이다. 당장 부자가 되길 원하고 당장 성과를 보길 원하며 멀리 보는 선택을 잘 하지 못한다. 산 아래에서는 산 정상의 관점을 이해하기 힘든 법이다. 쉽게 말해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당장 부자가 된다는 사기 형태의 수법에 취약하고 남들에게 조종당하기 쉽다. 원시한적인 관점을 가져야 명료성과 인내심을 갖게 된다. 원시한적 관점, 즉 멀리 본다는 건 내 삶의 큰 비전과 미션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원시한적 관점으로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순간의 흥분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과 비전에 어울리는 행보를 걷는다. 세상에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건 참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당장의 욕심과 기대감에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쌓아가는 소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엄청난 삶의 전략이다. 원시안적으로 살기로 했다면 근시안적 관점을 가진 이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과 관점이 다르기에 싸움만 일어날 것이다. 결과로 보여주라. 근시안들의 4가지 특성. 하나, 예기치 않은 결과, 즉 연쇄작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잘 흘러갈 것이라 생각한다면 참으로 나이브한 것이다. 참으로 순진한 것이다. 우리도 다 살아본 것처럼 내 예상대로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경우는 드물다. 신제품 TV를 비싼 돈 주고 산다 치자. 그래서 아까워서라도 하루 2시간은 본다 치면 한 달에 60시간, 1년에 720시간, 5년에 3600시간을 TV에 쓰게 된다. 그 새로운 TV가 5년간 3600시간을 TV 앞에 있게 하는 연쇄작용을 낳는 것이다. 원시한적으로 보는 습관이 들면 이러한 연쇄작용을 미리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둘, 자기가 맞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모든 것이 바뀐다. 책에선 전략적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지는 게 싫어서 싸우는 사람, 그냥 지기 싫어서 자기가 틀린데도 큰 목소리를 낸다면 근시안적인 것이다. 쓸데없는 싸움에 힘을 빼고 그저 무조건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모든 것이 틀어지는데도 그냥 이기면 된다는 생각만 하게 되니 말이다. 원시한적으로 보자면 장기적 목표에 더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가 있다. 에고는 그런 장기 목표를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언젠가 크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습관이다. 셋, 티커테이프 열병. 티커테이프란 과거 주식시장에 주가 정보를 전송했던 최초의 전기 전용 금융통신 매체였다. 즉, 즉각적인 소식들에 주주들처럼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티커테이프 열병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SNS 시대에서 수많은 즉각적이고 자극적 정보, 포스팅을 접하며 산다. 그런 것들에 일일이 모두 반응한다면 이 열병이 있는 거라 볼 수 있다. 즉각적인 자극이기에 장기적인 목표, 원시한적 목표와 어울리지 않는 행위이다. 에너지를 재정비해서 우선순위, 가치 있는 것에만 뇌를 쓰도록 하라. 그 수많은 정보들은 달콤하지만 당신의 뇌를 흐리멍텅하게 할 것이다. 넷, 사소한 것에 짐 빼기. 특히 회사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근시안적 관점이다. 위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그 모든 정보를 감당할 수도 그럴 에너지도 없다.
원시한적이 되고 싶다면, 장기적 목표에 시선을 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선택과 집중을 하라. 법칙 7. 방어적 태도의 법칙.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자기는 착하고 멍청하지 않으며 자기 자유의지대로 살고 이성적이고 괜찮은 편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을 자기 의견, 셀프 오피니언이라 한다. 이 자기 의견은 누구나 가지고 산다. 이 점을 인정해주면서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면 그의 저항, 방어 기제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기준을 남이 와서 무너뜨리려 하면 사람은 마음을 닫고 방어를 하며 싸움을 걸기도 한다.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하며 저항이 생기는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상대를 긍정하면 저항 혹은 방어 기제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방어적 태도를 완화하며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5가지 전략이 있다. 하나, 경청하라. 긴 말이 필요 없다.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신나고 몰입하는 존재이다. 그 즐거움을 양보하면 상대는 신기하게도 당신과의 대화가 무척이나 즐거웠고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볼 것이다. 적절한 리액션은 필수다. 둘, 당신이 먼저 좋은 기분으로 다가가서 분위기를 전염시켜라. 말투는 물론 바디랭귀지로도 가능하다. 당신 먼저 좋은 기분을 가지고 천천히 그 기분을 전염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적절히 웃음과 미소를 짓고 텐션 없이 편한 말투와 몸짓을 구사하며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처럼 보인다면 거기서 기분 나빠질 사람은 거의 없다. 보통은 이게 너무 심해 아부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너무 건조하고 차가워서 통나무처럼 보이거나 혹은 자기가 우월하고 싶어서 공격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셋, 자발적으로 돕는다는 느낌을 살려줘라. 누군가 자기를 조종하려는 것처럼 느껴지면 멀어지게 되는 첫걸음이 된다. 도움을 요청할 때도 상대방은 자기 선택과 의지로 도와야 한다. 자기 의견상 누구나 자기는 좋은 사람,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이라 믿고 있다. 그걸 인정해주면서 다가가는 것이다. 스스로 우월함을 느끼면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이란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과 대의를 연결해서 부탁하면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대로 관계를 강조하며 징징거리며 부탁하거나 어설픈 기브앤테이크를 강조하며 부탁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넷, 그들의 불안함과 동맹을 맺으라. 컴플렉스를 건드리면 부처도 돌아선다. 그 점을 건드리지 말도록 하고 그것의 주변에 있는 장점을 돌려서 칭찬해보라. 대표적으로 키가 작거나 피부 같은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콤플렉스를 건드리면 방어 기제가 작동하며 멀어지기 십상이다. 이건 아무리 친해도 장난으로라도 해서는 안 된다. 외모뿐 아니라 성격, 학력, 집안 등 콤플렉스는 다양하다. 그런 걸 놀리지 않아도 재미있게 놀리고 웃을거리는 넘친다. 연습해보라. 5. 사람들의 저항과 고집을 활용하라. 건설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단점을 활용하라. 그들이 썼던 말을 다시 그들에게 활용해보라.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어려워한다. 고집은 불안함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 이런 반항아적 기질이 있다면 똑같이 해주는 행동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이 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한껏 끌어올리는 것이다. 고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은 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다. 그들이 대부분의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스타가 되게 하라. 아이일 때 우리의 마음은 말랑말랑하다. 어른을 보고 추측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성향을 가진다는 것으로 상대를 겪어내며 알아내는 것이다. 성인이 되면서 우린 이러한 기질을 잃는다. 내 잣대로만 생각하려 하고 상대방의 속을 보려 하지 않는다. 딱딱해지는 것이다.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는 것이다. 닫혀버린 마음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끌어올릴 뿐이다. 아이가 어른을 추측하고 이해하려는 것처럼 상대방을 이해하고 추측하려 해보라.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자기 의견, 즉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의견을 세상 대부분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을 보라. 당신도 광고의 영향으로 필요 없는 물건을 쉽게 사는 사람이고 주변에서 다 동의하면 우르르 그것에 동의해버린다. 그런 당신은 사실 조종당하기도 쉬운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의 본성이 더 쉽게 보일 것이다. 법칙 8. 자기 회방의 법칙. 셀프 사보타주라고도 한다. 쉽게 말해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는 현상이다.
주변의 기대감이나 자기의 정체성에 맞춰 잘 될 일이 있어도 자기가 나서서 망쳐버리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다. 환경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인 태도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세계를 보는 자세, 즉 세계관은 당신의 태도를 결정한다. 세계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부정적 자세를 갖게 되는 법이다. 이 책에선 인간의 본성을 조금 다크하게 보는 것도 같지만 사실 로버트 그린은 인터뷰 등에서 인간이 이뤄낸 업적들은 대단하고 인간을 아주 대단한 존재로 인정하며 시작한다. 관점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새로운 도전도 하지 않게 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궁극적 실패이다. 보통 태도에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부정적이고 좁은 태도, 그리고 긍정적이고 넓은 태도. 부정적이고 좁은 태도의 사람들은 본연적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보고 겪는 것을 줄여서라도 상황 통제력을 가지려 한다. 긍정적이고 넓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열려있고 시도를 잘한다. 삶의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일단 태도를 바꿔야 한다. 삶에서 바꿔야 할 부정적 태도 5가지. 하나, 적대적 태도. 세상을 적대적인 곳이라 보고 있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적대적이 된다. 세상은 내게 적인 것이다. 그들은 남을 탓하며 남들을 방어적으로 만든다. 적대적인 사람을 오히려 애정해주고 좋아해주면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그 적대적임이 결국 나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먼저 적대적이 아니었다면 그도 적대적이 안 됐을 것이란 말이다. 같은 원리로 내가 적대적으로 대하니까 세상도 내게 적대적이라는 것이다. 둘, 걱정 불안해하는 태도. 상황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태도이다. 경제 상황, 건강, 대인관계 상황 등 말이다. 상황이나 남들을 미세 조정하려고 한다. 이런 부정적 태도의 에너지를 차라리 일로 풀어보라. 완벽주의자 성향, 욕구를 일에서 풀면 되려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으며 이미 가진 그 욕망을 이미 가진 조건에서 해소할 좋은 기회이다. 작품을 만들건 다른 분야에서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이다. 아니면 스스로 직장 외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거나 말이다. 주변에서 걱정, 불안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당신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라. 아마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 와중 당신은 초연해져라. 되려 그들에게 초연한 영향력을 미쳐라. 그렇게 자기만의 삶, 자기다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 회피성 태도. 자신의 지능, 능력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이들로 불안함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많은 것들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생각하여 그들은 책임이나 도전을 회피한다. 흔히 실속 없는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해보겠다는 마음이 불타기도 하지만 실제 하게 되면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만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과 파트너를 맺지 말고 자신이 그런 타입이라면 작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완벽히 성공하는 경험을 중시해보라. 넷, 우울한 태도. 자신이 가치가 없거나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남들을 배신하고 남 욕이나 비판을 하며 상처를 주며 자신의 우울함을 계속 유지한다. 성공이나 성장이 있으려 해도 다 되기도 전에 스스로 망쳐버린다. 우울함이 기본 세팅 기준이기 때문에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징징대는 스타일이라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려 하는 편이지만 도와주려는 이들 역시 비판하고 버려버린다. 이런 사람들을 응원하거나 도와주려 하지 마라. 대신 긍정적인 경험을 간접적으로 시켜줘보라. 우울한 감정 상태는 누구나 살면서 겪는 것인데 일이나 예술 쪽으로 풀어주는 것이 좋다. 기타를 치건 사진을 찍건 음악 감상을 하건 유튜브를 하건 몰입을 통해 그런 욕구, 감정 등을 풀어낼 길은 상당히 많다. 다섯, 분개하는 태도. 이런 사람들은 주변이 모두 틀렸고 자신을 탄압하거나 잘못 대하고 있다고 본다. 자기보다 잘 나가면 부당한 사람일 거라 보고 자신을 향한 비판이나 존중해주지 않는 느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버린다. 화를 종종 폭발시키면서도 동시에 점점 키워나간다. 그러던 와중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 더 심하게 표출해버린다. 이런 사람은 피하라. 스스로 바뀌지 않는 한 당신이 바꿀 수도 없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면 화를 간직하고 키우기보다 내보내는 연습을 해보라. 다른 것으로 생각의 화제를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잘 생각해보면 그냥 당신의 머릿속에서 10배나 커진 괴물일 수 있다. 원래는 피라미인데 말이다. 이렇게 피해야 할 성격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이런 것들 대신
긍정적이고 확장적인 태도를 가져보라. 역경과 고통은 대부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조절할 수 있다. 불확실성에서도 아이디어를 향하여 즐기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즐기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고 제한을 두지 마라. 이 믿음은 당신의 활동을 제약할 것이다. 태도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랑에 빠지거나 자신의 커리어에 빠지는 건 흥분감을 주고 질병에서 회복도 빠르게 해준다. 남들의 부정적인 언행에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은 그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투영하고 다닐 뿐이다. 태도가 좋아야 더 좋은 환경이 생기는 법인데 태도로 모든 것을 잃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 더 좋은 환경도 안 생기고 환경이 좋았으면 달랐을 텐데 라며 세상 탓만 늘어간다. 물론 그런 태도를 가진 남들을 알아보는 능력과 그런 사람들을 내 인생에서 피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법칙 9. 억압의 법칙. 자신의 다크사이드, 즉 어두운 면과 대면하라. 우리는 모두 겉모습과 다르게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이기적이고 충동적이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감출 뿐이다. 하지만 억압된 것은 튀어나오게 마련이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 불렀다. 이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 있으며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압박을 받으면 조금씩 새어나온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기도 한다. 조심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어두운 면을 그림자 혹은 책에 나온 대로 다크사이드라 부르겠다. 다크사이드의 특징. 하나, 대조적 행동. 규칙에 대해 늘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가 어기는 사람. 둘, 감정이 터지는 사람. 자기 통제를 쉽게 잃는 사람. 셋, 강한 부정. 호모섹슈얼을 강하게 비난하는 이들은 되려 속으로는 그것을 원한다는 심리. 넷, 과한 이상화. 좋은 대의를 자신의 이기심 혹은 나쁜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것. 다섯, 사고치는 사람. 술에 취해 진짜 감정을 내비치는 사람. 여섯, 투영. 타인의 섹스, 돈, 권력 등에 대해 비판하면서 사실 자기가 강렬히 원하는 경우. 이런 다크사이드를 주변인 혹은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보라. 그런 면들을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삶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자신의 다크사이드를 가리기 위해 우린 이런 7가지 특성들을 개발한다. 하나, 터프가이. 자신의 불안함,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터프한 척한다. 둘, 성인군자. 순수하고 선해 보이지만 권력이 주어지면 빠르게 그 힘을 남용해버린다. 셋, 광적으로 뜨거운 사람. 자신의 열정과 헌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만 결국 약속한 것은 제공하지 못한다. 넷, 돌려서 공격하는 매력적인 사람. 앞에서는 초반에 나이스하지만 뒤에선 뒷담화하는 스타일. 다섯, 강건한 이성주의자. 똑똑하고 이성적인 척을 하는 사람들이다. 비이성적임을 두려워하고 남이 무식해 보이면 함부로 대한다. 여섯, 우월한 척하려는 속물. 그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자신이 우월한 면이 하나라도 있으면 자랑하려고 안달이 난다. 일곱, 극한의 사업가. 아주 꼼꼼하게 뭐든 체크하고 독립성을 중시한다. 하지만 이를 위임하지 못하고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데 이 점 때문에 마하곤 한다. 리더나 보스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누가 날 좀 챙겨줬으면 이라고 생각한다. 그림자를 탐험하라. 그림자를 인지하고 빛으로 데려 나오면 힘을 잃는다. 그러면 그림자를 컨트롤하고 방향을 조정하고 인생에 통합시킬 수 있다. 그렇게 당신의 진정성 있고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부분이 밖으로 더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림자를 다루는 5가지 방법. 하나, 그림자를 보라. 무엇이 자신을 감정적으로 만드는가? 뭘 숨기려 하고 있는가? 둘, 그림자를 껴안으라. 억누르면 더 커지고 튀어나온다. 그저 자신의 성격 중 일부일 뿐이니 받아들여라. 되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셋, 그림자를 탐험하라. 자신의 어두운 충동심, 동물 같은 본성들을 살펴보라. 꿈이나 찰나의 순간 같은 때 그런 어두운 에너지를 본다면 무시하지 말고 일에서 잘 풀어내도록 하라. 일종의 욕망이자 에너지이므로 해소해줘야 하고 일에서 잘 해소한다면 되려 도움이 된다. 사적으로 잘 못 풀고 다니는 게 더 잘못이다.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림자를 보여줘라. 당신에게 회방을 놓거나
위협하는 사람들에겐 그 그림자를 살짝 보여주는 것이다. 그 그림자가 당신의 동맹군이다. 자신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남의 의견을 덜 존중해라. 자신에 대해 더 확신감을 가지고 덜 타협하라.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마라. 그림자를 가끔 활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에 대해 안 좋은 의도가 있거나 부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그림자를 적극 활용해서 공격하고 상처를 줘라. 그림자를 보이고 활용해야 할 땐 그렇게 하라. 오히려 감출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추해진다. 억압된 것은 튀어나오게 마련이다. 인간은 누구나 폭력성 같은 어두운 면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명분에 그 본능들을 심하게 억압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그런 어두운 면을 늘 발휘하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운동, 예술, 일 이런 다양한 면에서 풀어낼 수도 있다. 잘 관리해서 숨기고 살 수도 있고 말이다. 이상 인간 본성의 법칙 총 18개 중 9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9개에 대해 살펴보시죠. 성장 도구상자였습니다.